안나 까렌이나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원래 중간고사 기간인데요. 그죠? 근데 지금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나 까렌이나 읽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톨스토이의 이 3대 장편,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렌이나 부활 세 편입니다. 자, 세 편이 그 성장소설이자 가정소설, 그러니까 한 가정의 모습을 공시적으로 보여주는 가정소설이자 그 다음에 가족소설이면서 대하소설. 그건 이제 여러 가정이 들어가면서 그 공시적이면서 그러니까 동시적이면서 동시에 통시적으로 이제 이렇게 훑어가는 그런 소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 소설인 거죠, 그죠? 전쟁과 평화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고요. 그러한데 우리는 이제 그 중에서 그 두 번째 들어있는 안나 까레니나를 집중적으로 읽습니다. 수업은 먼저는 이제 그 오블론스키 집안, 그 스티바 오블론스키, 스티바 오블론스키, 스테판입니다. 스테판, 스티바 오블론스키 집안을 중심으로 해서 결혼의 생리학을 먼저 이제 살펴보겠고요. 돌리하고 이제 그 스티바 부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위대한 순간과 열정 해서 안나의 입장에서라고 이제 제가 부제를 달아놨는데 소 제목을 안나와 브론스키가 처음에 만나는 장면 있죠. 이건 소설이 안나 까레니나니까 안나의 입장에서 이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열정의 법칙과 생활의 법칙. 그래서 이제 안나와 브론스키, 그 다음에 이제 까레닌까지 그들의 관계가 발전해 나가는 양상, 산문화되는 양상을 브론스키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그 19세기 후반에 이런 귀족 장교, 젊은 귀족, 러시아 귀족의 그 생태는 어땠는지 또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거는 까레닌을 위한 챕터입니다. 까레닌을 위하여. 이 까레닌이 이제 석조 페테르부르크의 상징이다. 러시아 관료제의 상징이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안나의 그 미학적인 완성을 위해서는 까레닌이 죽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네. 뭐 까레닌을 아무튼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아니네요. 그 다음에 이제 5챕터는 위대한 순간과 그 이후 안나의 자살입니다. 이 소설이 이제 주인공의 자살로 끝나는데 주인공이 자살하고 나서도 소설은 끝나지 않더라. 그 부분을 이제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진짜로 마지막입니다. 6장에서는 레빈하고 끼찌 커플을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면서 소설 바깥으로 나와서 이게 이제 그 작가 레프 톨스토이와 그의 아내 소피아 안드레예브나 딸스타야 톨스타야의 이제 관계와 유비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작가 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걸로 작품에서 작가로 옮겨가는 걸로 그러고 이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블론스키 공작 집안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여러분 안나 까레니나의 첫 부분입니다. 네. 소설의 제목은 안나 까레니나인데 소설의 시작 부분은 오블론스키 집안입니다. 근데 첫 문장이 이게 너무 유명하거든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근데 요 문장 솔직히 말하면 번역이 크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번역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대작을 번역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수고는 이제 그 수고에 대해서는 물론 감사를 드리고요. 이 첫 문장은 굉장히 단순한 문장입니다. 러시아어에서는 행복한 가정은 서로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불행하다 이런 식으로 그 우리말로도 뭐라고 해야 되지? 서술절로 확장된 문장.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이 형식 문장으로 가도 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행복한 문장 가정은 다 똑같이 비슷하게 행복한데 불행한 가정은 다 제각기 불행하다. 오블론스키 집안은 지금 말하자면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이제 가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문장이 워낙 중요해서 읽겠습니다. 오블론스키 집은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다. 아내는 남편이 전에 자기 집에 가정교사로 있던 프랑스 여자와 바람이 난 것을 알아차리고 남편에게 더 이상 한 집에서 살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런 상황이 벌써 사흘째 이어지자 당사자인 부부뿐 아니라 다른 가족과 하인들까지 못 견디게 괴로웠다. 조금 이제 쉬고 조금 건너뛰어서 아내는 자기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고 남편은 사흘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부모 잃은 고아처럼 온 집안을 뛰어다녔다.
가정교사인 영국 여자는 가정부와 다투더니 친구에게 새 일자리를 구해달라는 편지를 썼다. 요리사는 어제 그것도 저녁 시간에 맞춰 집을 나가버렸다. 그리고 허드렛 일을 하는 하녀와 마부는 급료를 계산해달라고 성하였다. 해서 1권의 여러분 13쪽입니다. 방대한 소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부터 정말 가정사를 시시콜콜 다루시는구나.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체질이 안 맞으면은 체질에 맞지 않으면 참 읽을 수 없는 네. 이제 그런 소설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소설의 스토리는 집안이 요 모양이니까 그 오블론스키 스치바의 여동생인 안나가 오빠 집안의 가정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기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내려옵니다. 네. 그럼 이제 모스크바 기차역에 도착을 하는데요. 그때 만난 브론스키와 이 불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은 이 소설이 포착한 우리 삶에 참 어쩔 수 없는 아이러니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리 제가 앞으로 가버렸고요. 그래서 오블롬스키 입장에서 지금 보자면은 얘는 굉장히 좀 지금 분한 거예요. 진짜 먹긴 놈이 성낸다고 지금 자기가 바람 피웠잖아요. 근데 바람을 습관적으로 피워왔기 때문에 오블론스키가 생각하는 문제는 바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도가 아니라 발각이에요, 발각. 이거 어쩌다 발각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이번 상대는 여기 이제 프랑스어 애들 프랑스어 가르치는 이제 젊은 선생님이어서 이제 이렇게 편지가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근데 뭐 이혼할 생각이 있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바람 피우는 많은 남자들이 이제 그러하듯이. 그리고 이제 이 오블론스키에게는 자기만의 아주 튼튼한 논리가 있습니다. 들어보면 굉장히 말이 돼요. 아내는 늙었다. 더 이상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어요. 근데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편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인 오블론스키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나도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사랑을 해주기만 할 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꽃다운 또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어쩌란 말인가. 이런 얘기를 이제 오블론스키가 친구에게 털어놓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주는 친구는 레빈입니다. 레빈은 레빈의 챕터가 있어요. 그리고 레빈은 톨스토이의 이제 노골적인 이제 분신입니다. 어머는 이제 스치바는 이 못생긴 여자랑 왜 이렇게 사는지 처음부터 못생겼던 게 아니고, 자, 오볼로스키의 부인 이름은 돌리라고 제가 지금 계속 하는데 이게 영어식 표현입니다. DOLLY. 이게 이제 그 당시 러시아의 그 귀족들의 풍경을 알 수가 있는데 불어 지향성, 영어 지향성 두 개 다 있죠. 특히 이제 프랑스어는 18세기 말부터 얘네들은 귀족 살롱에서는 거의 다 불어를 써왔기 때문에 너무 뭐 당연한 거고요. 영어도 이렇게 많이 썼더란 말이죠. 근데 돌리 러시아식 이름은 다리아입니다. 이 다리아는 쉐르바츠키 집안의 이제 큰딸인데요. 그 여동생이 끼찌입니다. 카테리나, 까체리나 이제 끼찌인데 오블론스키가 아니라 이제 브론스키하고 조금 시쳇말로 썸을 조금 이제 타는 관계고요. 제가 이렇게 조금 그려드리면 좋은데 아무튼 이제 쉐르바츠키 집안에 이렇게 세 딸이 있었는데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고 해서 총 셋인데 스치바가 이제 드나들다가 그 중에서 제일 예쁜 다리아랑 결혼을 했습니다. 다리아랑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몇 년이다? 8년입니다, 여러분. 8년이면 20살짜리가 28이 되는 그런 세월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7명을 낳은 걸로 돼 있고요. 그 중에 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애가 5인 거예요. 여자가 8년 동안 애를 5을 낳으려면 여러분 일단은 그 수태를 해야 되죠. 이른바 임신을 해야 되죠. 뱃속에서 총 8개월입니다. 그 우리 물리적인 시간 개념으로 8개월을 키워야 되죠. 10개월 걸리는 애도 있어요.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태어났죠. 그러면 젖 먹이고 뭐 하고 해야 되죠. 아무리 백작 부인, 공작 부인이라 자기 몸으로 애를 안 낳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5명을 계속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횟수 동안에 5명을 낳으려면 하나 낳고 몇 달 있다가 또 둘째 갖고 둘째 낳고 몇 달 있다가 또 셋째 갖고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돌리가 어떤 모습일지는 충분히 이제 짐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오블론스키의 불륜에 의해서 사건이 시작이 되고 소설이 앞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내친 김에 이제 이 오블론스키의 성격을 잠깐 짚어보면은 이 사람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자유주의다. 요 대목인데요. 오블론스키도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캐릭터 되게 귀엽고요.
귀엽고, 네, 32살입니다. 그냥 이 소설 속 인물로서도 그렇고, 남자 사람, 네, 사람 남자로서도 어떤 그 시공을 초월하는 어떤 보편성, 그런 거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유주의다, 이런. 그래서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요거 이제 오블론스키의 풀네임입니다. 어떤 유파도 어떤 견해도 선택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유파와 견해가 그에게 찾아왔다라고 해서 그 1권의 26쪽, 27쪽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자유주의를 선호한 것은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원칙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자기 삶에 더 잘 맞기 때문이고 자기 성격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계속 이렇게 자유분방한,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리버럴리즘, 자유주의라기보다는 그냥 자유분방하게 산다. 이게 더 맞는 표현인데, 당연히 이제 공부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천성도 되게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적도 당연히 이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이제 잘 얻게 되는 것은 역시나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이제 그가 타고난 이런 이제 그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인적 네트워크, 그것이 이제 제공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블론스키 연봉을 제가 써놨습니다, 여러분. 6,000루블이네요. 그래서 그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에서 드미트리가 아버지를 죽이네 마네 했던 금액이 여러분 3,000루블입니다. 근데 이제 오블론스키는 말하자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연봉 6,000루블짜리 직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딱히 하는 일이 없는데 항상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네요. 이것도 물론 작가의 말입니다만은, 오블론스키는 스스로 자신의 결점을 잘 알았기 때문에 남들에게 극히 관대했고, 최고입니다, 최고. 자, 그 다음에 자신의 피 속에 흐르는 생내적인 자유주의 덕분에 모든 사람을 재산과 신분에 상관없이 똑같이 공평하게 대했고, 그러니까 이보다 평등할 수가 없고요. 셋째, 이것도 너무 재밌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철저히 무관심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에 몰두하거나 실수를 범하는 일이 없었다. 과로하는 일도 없으니까 항상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승진 욕구나 이런 게 별로 없고 자기 일에서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이런 야망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을 항상 편안하게 해줘요. 옆에서 누가 너무 열심히 하면 내가 피곤하잖아요. 쟤보다 잘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잘하니까 내가 못하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되게 불편해지잖아요. 근데 오블론스키는 반대로 모든 사람을 이제 다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그 영어 표현으로 우리 어릴 때 배울 때 이지고잉이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그 영미권에서 공부하신 교수님이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세상이 이렇게 편하게 이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바람을 피웠다, 외도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가장 괴로운 거는 돌리일 텐데, 돌리는 어떠냐? 돌리도 사실은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살아가는구나 싶은데, 돌리는 쉐르바츠키 공작 그 집안의 맏딸입니다. 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자이긴 하지만 자기 이름으로 된,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이만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남편한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우선은 이제 남편도 필요하지만 5명의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필요하거든요.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지금 스테판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오블론스키가 나서가지고 나는 딴 여자랑 같이 살 거야, 이혼하자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손이 발이 되도록 지금 싹싹 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리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참아주고 그냥 이렇게 믿어주면 되는 겁니다. 믿는 신용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쩌면 이전보다도 더 저 그를 더 깊이 사랑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제 보기에는 이렇게 애를 5이나 키우는 이런 유부녀가 사랑을 운운하는 것이, 그죠? 네, 그렇지만은 이제 이게 나름대로 또 리얼리티가 이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안나 까레니나 강의를 여러분 2004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강의실에는 저를 포함하여 유부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거를 볼 때는 상당히 이제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요.